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이제 벌써 6월 말이 다 됐네요. 네, 마지막 주예요. 이게 6월쯤 되면은 벌써 올해가 절반이나 지나갔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정현 씨의 반이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절반 그래요? 남았다고. 네. 반이란 노래를 라디오 DJ가 틀어주는 걸 듣고 왔는데 사실 상반기를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질 못해서 하반기 굉장히 부지런하게 빠르게 살아야 되지 않나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네, 사실 또 조급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또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쟁 없이 나만의 속도로. 이건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누구의 말일까요? 가수 겸 화가인 솔비 씨가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전했습니다. 좀 하나같이 좀 감동적이고 좀 와닿는 말이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틀을 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 탐색하라고 하면서 솔비 씨가 한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 하이퍼리즘 레드, 이 퍼포먼스 페인팅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가수로서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네.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뭐 많은 대중들, 아이돌은 기본이고 많은 대중들의 정형화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서 몰두하기 위한 이 틀을 깨기 위한 시도에 도전을 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언어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비 씨에게 또 다른 언어가 바로 미술이 됐던 겁니다. 사실 솔비 씨가 처음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과는 그릴 줄 아니? 이런 조롱 섞인 이 비난 댓글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정말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사과는 그릴 줄 아냐고 물었던 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데생을 시작할 때 사과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기초도 모르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 댓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시리즈 미술 작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속에서 본인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의 관점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또 한 가지는 좁고 소박하더라도 나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나만의 속도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사회, 요즘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경쟁을 요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빠르게 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텐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이 아름다운, 나만의 아름다운 길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 있는 또 강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사과는 그릴 줄 아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해진 그런 루트를 통해서 미술을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독창적인 면을 좀 보여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실력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어떤 다른 활동을 할 때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좀 의심 섞인 시선을 보내거나 또 이제 그 좀 댓글에다가 악성 댓글을 달거나 이런 사이버 폭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솔비 씨가 화가로 활동할 때 이름이 권지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잖아요. 이 권지한 씨를 비롯한 이 6명의 화가가 30일까지 이 사이버불링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피해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솔비 씨 역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였죠. 데뷔 때부터 사실 솔비 씨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대중이 있냐 하면 네. 솔비 씨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싫어하는 대중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중들이 싫어하면 싫어한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악플을 달면서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인신공격성 비난 댓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대인기피증,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치료 기제가 됐던 게 바로 그림 그리기였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치유의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시간을 겪으면서 또 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이 사이버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폭력 피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뭐 자주 네. 다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온라인을 하나의 세계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세계가 따로 있고 온라인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명확하게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화가 솔비 씨가 계속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이버 폭력 피해 방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폐기가 결국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회가 지난 국회 때도 마찬가지고 22대 국회가 지금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이버 폭력 관련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하면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인들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사실 일반인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 국회 때 폐기가 됐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 촘촘하게 만들어서, 사실 법을 만들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 법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 또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법안 만들어서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정치권의 모습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여전히 이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도 그 네.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없이 좀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 사람들의 그 차가운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솔비 씨의 앞으로의 활동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14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야, 뭔가 결연한 의지와 뭔가 또 다른 그 다짐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가수 현이 218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의 공사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을 드러내는데요. 사실 이제 현이라고 하면은 그 평소에 이제 기부천사로 많이 알려졌는데 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SNS에 올린 내용들 보면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14년 전에 승일이와 만나 꿈을 꿨고 14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해당 병원 경기도 용인시에 건립되고 있고 루게릭 환자 맞춤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야, 14년이면 정말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건데, 사실 이제 션은 그 박승일 전 농구 코치와 이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박승일 전 코치는 이 2002년에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지금 또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 5월에 이 병을 진단받은 건데요. 발병 20개월 후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병이 악화됐었습니다. 2009년에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 눈이었어요. 이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특수 컴퓨터를 조작해서 류게릭병을 알리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 눈동자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박승일 전 코치 투병 중에도 루게릭 관련된 병원을 건립하려는 꿈을 키웠고요. 션 같은 경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함께 적극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도왔습니다. 2011년 이 박승일 전 코치와 함께 두 사람이 승일희망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했고요. 202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루게릭 병원 이 설계를 본격화했고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에서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든지 다양한 그 챌린지 등을 통해서 이 뭐 엄청난 금액을 또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사실 션이 참여한 뭐 각종 챌린지나 캠페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지난해 참가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3 미라클 365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 통영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2023 춘천 마라톤 등에 참가를 해서 또 이 금액, 기부한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5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기부한 금액 무려 57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사실 이 얘기만 들어도 정말 일반인으로서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돈 수준인데 이게 참 이분은 파도 계속 미담만 나오는 게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지금 또 14번째 집을 최근에 완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북 정읍에서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새 보금자리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 공사가 바로 14호 집이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션의 아내인 배우 정혜영 씨도 함께 참여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션 2020년부터 8.15 런, 3.1 런 이렇게 마라톤을 통해서 모은 기금으로 이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채를 완공했고요. 그 가운데서 13채를 헌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네. 뭔가 좀 단점을 찾고 싶은데 또 이 션은 그 사랑꾼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허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달리 말하면 이미지는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션과 배우 정혜영 씨가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네. 20년이 넘었어요. 21년 차인데 최근에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이 녹화 현장에서 결혼한 이후에 날짜를 매일매일 산다고 해요. 그래서 녹화일 당일로 7,184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21년 차 부부인 남편 입장에서 네. 지금 우리 결혼 생활이 7천 며칠이야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션 말고 또 존재할까요?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본다면 뭐 최수정 씨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쨌든 뭐 이제 션은 사랑꾼 이미지라기보다 사랑꾼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에서 우리가 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이 사랑을 또 이웃에 우리 사회에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션의 이런 모습 또 션과 배우 정혜영 씨 커플의 모습 우리 사회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또 사회에다 베풀고 정말 선한 영향력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자식 돈은 자식 돈. 네, 요거는 좀 뭔가 딱 구분을 짓는 그런 목소리 같은데요. 누구의 발언일까요?
아, 네. 최근에 이제 골프 선수 출신인 박세리 아버지와 관련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거 축구 선수 손흥민의 부친인 손흥정 감독의 인터뷰 속 발언이 이제 좀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발언은 아니에요. 지난 4월에 손흥정 감독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의 발언이었던 건데, 이 진행자가 손흥민 씨가 용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내놓은 답이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다. 어디 숟가락을 얹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바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네, 했는데요. 보통 이제 뒷바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앞바라지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작은 부모는 자식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라고 하면서 아이 재능과 개성보다 본인이 이 부모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본인 판단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으로 아이를 유도하는 부모들을 앞바라지하는 부모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모들, 자식이 잘 됐을 때 자식 숟가락에 밥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부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바라지라는 의미는 자식을 무조건 부모가 원하는 성공으로만 다그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손흥정 감독식의 표현인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다 맞는 말이라서 오히려 좀 반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박세리 그 이사장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그 밖에도 사실 이 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또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한 이야기가, 이 그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인 이 박준철 씨가 서류상 확인된 것만으로도 30억 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신 갚는 게 오히려 이제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만 30억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아마도 박세리 씨가 부친의 빚을 갚아준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할 거다, 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드린다거나 또 자동차를 선물해드린다거나 이런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빚을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내가 대신 갚아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그 된다는 중것과 거죠.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원칙대로 한다면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 아버지의 빚을 갚아줬으니까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세를 낼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면 이 증여세 감당은 박세리 씨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대로 만약에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 아버지를 대신해서 100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유명인들이 가족 간의 이제 어떤 금전 관계로 갈등을 겪는다, 이런 기사가 사실 종종 나오는데요. 이 부모가 또 뭐 자식의 유명세를 내세워서 뭐 돈을 빌렸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투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또 성공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그 실제로는 굉장히 가족 간의 그런 채무 때문에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좀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심해지고 심해지면 결국에는 가족 간 관계를 끊는, 절연하는 뭐 소식들이 전해지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죽하면 가족의 문제인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되지 않은 유명인들의 이 가족 간의 돈 관계의 문제들, 소가리 문제는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표면화시키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 상당히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이 가족을 믿으니까 그 믿음 하에 가족에게 돈 관리를 대신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벌어들인 소득인데 이게 내 돈처럼 우리 가족 돈,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경우가 있죠. 네. 거기에 만약에 돈을 벌어다 준 그 유명인이 제동을 걸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분란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 저는 여기에 배경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주의라는 게 굉장히 끈끈하게 다져져 있잖아요. 네. 지금은 많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족 중심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 문제가 곪고 곪다가 터져서 유명인이기 때문에 기사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이유가 이제 둘 다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운동선수를 길러낸 부모이지만 그 이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세계적인 선수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저는 기본적인 건 내가 벌지 않은 돈, 이걸 가족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쓸 권리는 가족 구성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돈내산이라는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내돈내산이 아니라 가돈내산, 가족의 돈은 내 돈이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또 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자녀 박세리 씨가 또 눈물을 보이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까지 이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가족 구성원일수록 더 그 경계가 좀 뚜렷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구하라 금고털이범 몽타주 공개, 버닝썬 게이트 또 다른 열쇠입니다. 네, 구하라 씨, 고인이 된 구하라 씨의 금고 도난 사건 갑자기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금고 도난 사건,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구하라 씨가 2019년 11월 24일 28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2달쯤 지난 시점,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49대 그 다음 날인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4일 자정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 가족들이 집을 비우자마자 이 고인의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현장의 CCTV를 보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서울 청담동에 이 구하라 씨의 자택 벽을 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키 170cm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비밀번호를 눌러보고서는 문이 열리지 않자 벽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서 집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이 CCTV에 잠겼는데요. 이 남성,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 등이 보관됐던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금고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집 내부 구조에 익숙한 듯이 금고가 보관되어 있는 옷방으로 직행을 했고요. 다른 고가품은 건드리지 않고 금고만을 훔쳐서 달아났던 건데요. CCTV를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남성으로 범행 당시 왼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했고요. 근식 교정형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코는 오똑한 편이었는데 신장은 170cm 후반 정도의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턱이 길고 광대뼈가 조금 돌출됐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금고 도둑이 이 구하라 씨와 안면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추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그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면식범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 사주받은 청부업자나 심부름센터 관계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당초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집 침입을 했을 때 이 남성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호가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바뀐 탓에 현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찰이 판단한 게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범인이 이 디지털 도어락 숫자판을 활성화하지 못한 모습이 포착이 됐던 네. 거예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범인, 이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지만 좌절됐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은 대로만 일을 해주고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심부름센터 직원이거나 청부를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재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물건들의 정체도 밝혀졌다고요. 지금 구하라 씨의 오빠인 고호인 씨가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당시 금고 안에는 구하라 씨에게 이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보냈던 편지와 또 이 구하라 씨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받았던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소속사에서 정산받은 서류, 집 등기권리증, 약 6대의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금고 안의 내용물들 모두 이 오빠인 고호인 씨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 빼냈다고 해요. 그래서 범인이 거의 빈 껍데기를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구하라 씨 오빠의 입장인데요. 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을 뛰어넘은 범주의 네, 그렇죠. 범행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분노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금고 안에 있던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 현재 유족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다면 뭐 관련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거나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 이 기종이 아이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구하라 씨의 그 사망 당시에 이제 유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 유서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서가 존재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좀 이제 뭔가가 좀 또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유서가 있다면 보통의 유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음을 결심하게 된 심경이 자세하게 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뭔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사망하던 2019년 11월 24일 당시에 발견됐던 건 간단한 메모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또 연예인이 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몽타주가 공개가 되고 나니까 난데없이 이제 가수 지코를 향해서 좀 악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참 난데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많이 이제 좀 억울하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지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네. 없는데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네. 발생을 한 겁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 구하라 씨의 금고를 훔친 용의자가 지코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코 씨 하루아침에 금고 털이범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 지코 하면 구하라 씨와 버닝썬 게이트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깐 의심의 눈초리가 지코에게로 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코가 이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 정준영 씨의 범죄 행위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2016년에 한 지상파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주고받은 이 대화가 나중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는데 네. 정준영 씨에게 지코가 황금폰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쓰는 휴대폰은 아닌데 메신저로만 쓴다라고 하면서 포켓몬 도관처럼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이 휴대폰에 담겨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영 씨가 지코 씨에게 우리 집에 와서 황금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코가 자주 묻는다고 해요. 침대에 누워서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정독을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사실 2016년에 방송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 당시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대중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버닝썬 게이트 이후에 이 지코 씨 역시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돌려본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코 씨가 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본 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준영 씨와는 사적인 연락도 주고받은 지 오래됐다면서 섣부른 추측은 삼가해달라 이렇게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코 씨 그러니까 과거에
이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 황금폰 논란에 이어서 지금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금고털이범 의혹까지 또 한 번 루머로 몸살을 앓게 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수 지코가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지코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걸 증거로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이미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또 한 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이 고인이 된 구하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된 계기가 이제 BBC 뉴스 코리아가 이제 그 버닝썬 사건 다큐멘터리를 좀 이게 통해서 그 이제 어떤 연예인과 경찰 사이의 그 유착 관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공익 제보자가 바로 구하라 씨다.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고 사건의 범인 이제 몽타주가 나오면서 이 버닝썬 사건도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해결되거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 구하라 씨 휴대폰 안에 본인과 관련된 뭔가가 있고 이게 알려질 경우에 세상에서 뭐 결정적인 치명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고를 훔쳐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구하라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도 이 휴대전화가 버닝썬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금고 사건을 되짚어볼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경찰은 지금 몽타주 하나만으로 수사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몽타주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 좀 가치가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30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제보가 접수된다면 2030년이니까 이 관련 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 구하라 씨가 눈을 감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잡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코 씨 같은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 명확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 추정보다는 만약 수사가 재개가 된다면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 또한 대중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손석구의 스낵무비 밤낚시 극장가 파란입니다. 손석구 씨가 주연한 밤낚시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스낵무비라는 새로운 장르 개척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스낵무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영화관, 극장을 가게 되면 팝콘 무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스낵무비는 처음 듣잖아요. 네. 처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밤낚시 제작진에 의해서 처음 창조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생소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낚시를 과자 먹듯이 짧은 시간 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차원에서 이 스낵무비라고 명명을 한 건데요.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실 쇼폼 영상들 참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대세죠. 그렇죠. 네. 창의적이면서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화를 스낵무비라고 하는데 기존의 단편 영화와 뭐가 다르냐? 기존 단편 영화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된 스낵무비 밤낚시 같은 경우는 12분 59초예요. 13분이 채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상영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관람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요즘 1,0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관람료 1,000원으로 극장가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로 많은 대중들의 눈길을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밤낚시 얘기 듣고 나서 상당히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그런 관객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연장 상영을 한다는 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 CGV에서 단독 상영을 했는데도 굉장한 좀 성과를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CGV에서 단독 상영을 했다고 CGV 전관에서 지금 상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15개
국내관에서만 상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만 보더라도 6월 14일에 개봉을 했는데 14일이 금요일이었어요. 14, 15, 16 금토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 21일, 22일, 23일 또 금토일 이렇게 딱 6일 동안만 개봉을 했는데 네. 이 6일 동안만 개봉해서 들어온 관객이 29,000여 명이 됩니다. 29,000여 명. 네. 그러니까 개봉 첫 주 3주간의 좌석 판매율이죠. 좌석 판매율이 60%에 육박했고요. 2주 차에도 40.8%를 기록하면서 원래 6일 동안만 공개되려고 했던 영화 이번 주엔 평일에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93회차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국제 단편 경쟁 부문 경쟁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 1월에 이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셰프 댄스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이제 듣고 나서 이런 게 있었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장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밤낚시가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내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영 시간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 모든 게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까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 호기심이 정확히 극장으로 발길을 끄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과거에는 가성비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요즘엔 시성비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성비의 시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가성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쇼폼 영상을 즐겨보는 이유도 이 시성비 때문에 쇼폼 영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성비에 부합하는 이 작품이 과연 어떤 작품일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관객들이 극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포맷이나 또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남성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을 그린 13분짜리 짧은 영화거든요. 사실 이런 정도의 영화라면 묶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통 공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영화는 이것만 가지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정식 개봉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사례인데요. 이 영화의 출발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출발점이 바로 광고 마케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작품으로 출발한다기보다 어떤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밤낚시 제작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현대자동차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영화에 내내 나오고 있는 차량이 바로 전기차인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 안팎에 7대의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 7대의 카메라의 시선으로 영화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기존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컨텐츠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기존에는 제품 위주로 보여주는데 이건 사실 제품 위주라기보다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 위주라는 그런 영화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PPL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맥락을 굉장히 끊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많은데요. 네, PPL의 거북함을 배제한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자동차를 선전하는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온전한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스토리의 허점은 있지만 액션의 몰입감이 상당하다는 것도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가격이 1,000원이라고 티켓값이 1,0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일반 영화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1,000원 정도면은 사실 극장 입장에서 좀 이게 미치는 장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왜냐하면 사실 1,000원에 지금 29,000여 명의 관객이 들었다면 지금 이 흥행 수익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걸로 어떤 상업적인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상영을 연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밤낚시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고 또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한다, 이런 또 관계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영화 상영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잠깐 볼 수 있는 영화로서 네. 제격입니다. 게다가 밤낚시
이 1,000원짜리 영화를 보러 오는데 차비가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집으로 가기엔 뭔가 아쉽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른 작품 하나를 더 선택해서 봅니다. 보러 간 김에 다른 그렇죠. 것도 보자. 네. 그런 관객이 이 관객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런 관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티켓을 하나 더 구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여 분짜리 스낵 무비 자체가 시성비 컨텐츠인 동시에 극장 마케팅의 진화인 셈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관객 유입 효과를 생각하면 정말 이제 그런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기존의 그런 전형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 같고, 지금 기존 그 영화 시장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기대에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영화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다른 시도, 색다른 시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스낵무비 같은 경우는 뭐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시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 지금 작품은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 볼 수 있지만, 틈새 시장을 노려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장편 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의 이 큰 영화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게 하려면 사실 이 배우 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인지도나 네.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배우라든지 무명 배우의 진입 장벽이 되려 높아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13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안에 스토리가 과연 좀 탄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지금 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를 아무 인포메이션 없이 가시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손석구 씨가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감잡기가 쉽지 않아요. 가시기 전에 뭐 유튜브 여러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이 문병곤 감독이랑 손석구 씨가 시사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한 번씩 보시고 가시는 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주요하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빈 곳이 많다. 그러니까 13분 안에 기승전결을 다 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곤 감독도 관객의 상상력으로 완성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토리는 아쉽긴 하지만 이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게, 일단은 자동차의 시선으로 영상을 담아냈다는 것 자체가 흔한 시도가 아니잖아요. 이 시도를 우리가 직접 스크린으로 확인하는 것, 뭐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례적인 부분들, 뭐 극장에 가셔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게 이 어떤 기술의 발달 또는 기술의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적인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뭐 관객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의 영화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주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스토리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내가 서사를 만들어서 덧입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밤낚시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BBC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또 소개가 됐다고요. 네, 토킹 무비스라는 전통이 오래된 영향력이 큰 영화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 영화 프로그램에서 2022년에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대상으로 해서 박찬욱 감독, 또 최동훈 감독, 류승룡 배우 이렇게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영화제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이미 상영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공개됐을 때부터 이 BBC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문병곤 감독 그리고 또 손석구 씨의 인터뷰도 직접 실렸다고 하는데요. 손석구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하면서, 밤낚시를 통해서 영화라는 개념이 기존에 생각했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색다른 시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는 초긍정, 원형적 사고 대유행입니다.
원형적 사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럭키비키라는 또 말도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좀 밈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 대세가 되고 있는 사고방식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MZ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유행의 선두그룹에는 이 그룹 아이브의 멤버죠. 장원영 씨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초긍정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게 바로 원형적 사고고요.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이 장원영 씨의 스페인 여행 영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적 사고가 장원영 씨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본 팬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겁니다. 이 장원영 씨 본인이 사려고 하던 이 빵이 눈앞에서 품절됐는데 보통 그러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제가 사려는 빵이 다 나가서 럭키하게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은 나의 편 이러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짜증이 날 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태도가 화제가 됐고요. 해당 영상 조회수가 또 85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 럭키비키가 무슨 뜻이냐면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 비키예요. 비키에 이제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게 행운은 나의 편이라는 의미에서 럭키비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또 이제 SNS 상에서 밈이 되면서 지금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는 연예인 이름 대신에 자기가 본받고자 하는 지인들의 이름을 대신 넣어서 땡땡적 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나만 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원형적 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실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원형적 사고와 관련된 댓글들을 보면 원형적 사고를 하면 실망할 일도 기분 나빠질 일도 없어진다. 미라클 모닝만큼 강력한 원형적 사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일상을 바꿔본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아이브 또 장원영 씨 하면 10대 팬들, 청소년들, 청년층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 영향력을 주는 연예인이자 그룹 멤버인 만큼 이 젊은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머머적 사고 뭐 이런 이제 그 밈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 최근 영화 이제 설계자로 복귀한 배우인데요. 강동원 씨입니다. 이 강동원 씨가 그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또 동원적 사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별 수 있어 보통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동원적 사고는 다릅니다. 그치 안 되는 거지 더 열심히 해볼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받아들이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화내지 않고 여유를 갖는 강동원 씨의 마인드를 의미하는 동원적 사고 역시 원형적 사고만큼이나 초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은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점보다는 내 안에서 내 마음가짐을 달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볼 수 있는 그 사회 문제나 부조리를 좀 눈 감거나 좀 그게 좀 관심이 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지금 보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함몰되는 젊은이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계층 간의 이동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네. 흑수저론, 금수저론, 수도론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걸 뭔가 바로잡기 위한 노력? 정치권에서도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여기에 함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함이 더 가중되면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 불안함이 커진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 사회,
글쎄요,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내 마음의 문제라든지 기분 탓 정도로 축소해서 보는 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청년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기만에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이 있기도 하고 요즘이 특히나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청년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경우 연예인, 아이돌 멤버라고 한다면 그 연예인의 어떤 스타일링이 유행을 한다거나 또 뭐 연기, 노래, 춤 같은 재능적인 부분에서 부각이 되면서 따르게 되는 인기를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명을 받는 연예인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트렌드나 다른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여타의 셀럽들, 이 트렌드 세터들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이 감소하면서 교감신경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도 이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형적 사고, 동원적 사고 좀 이렇게 따라하면서 더욱더 좀 발전적인 모습 그리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